지역 간 의료 인력의 수급 불균형과 지역 의료 격차 문제 해결에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특히 중증 응급 환자를 진료해야 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의료진, 의사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큰 그림 속에서 그게 어떻게 융합이 되고 잘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림 또한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의료 분야의 제도 개선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 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지역 의사제, 그리고 일상 진료의 새로운 진료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그리고 이 전원 지연 문제를 줄이기 위한 일명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까지 여러 쟁점 사안을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각 법안의 통과 여부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를 앞으로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지,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해법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의료 현장의 제도 개편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 짚어보고요. 우리 의료 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함께 토론할 분들 소개해 드리죠.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시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외과 김성근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안기종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의 정재훈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김윤 의원께 지난 정부에서는 이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로 네. 전 국가적인 큰 혼란을 겪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정부의 의대 정원의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지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2,000명을 정해서 굉장히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의료 대란을 촉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정부가 의대 정원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그 기구에 의사협회가 추천한 전문가, 전공의가 추천한 전문가, 환자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의사 인력이 우리나라에 얼마쯤 필요한지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의사 인력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 수급 추구위원회는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미 활동을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증원 규모를 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윤석열 정부 때 2,000명이 근거도 없이 만들어졌다라는 감사 결과가 지금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정재훈 교수가 그 추계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숫자가 나오겠습니까? 일정이 굉장히 빡빡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저희가 내년 대입 정원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사 숫자의 규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논의할 주제인 지역 의사제라든지 아니면 지역 간의 정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그런 내용들은 상당히 많은 논의가 필요해서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사협회에서도 이번에는 이 추계위원회의 결론이 나오면 함께 그 방향으로 동의하시기로 한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추계위원회를 의사협회에서 먼저 제안을 했고요. 네, 국회를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그다음에 합리적인 근거, 여기에 근거했다 그러면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선 의대 정원 문제는 큰 틀에서 그렇게 풀어가고 그와 별개로 오늘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대로 지역의사제, 또 비대면 진료,
그리고 응급실 뺑뺑이 방지 요 문제는 또 별도로 추진한다 이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지역의사제하고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도 다 통과한 거고요. 예. 이제 본회의만 남아있는 본회의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논의해 보죠. 먼저 지역의사제 네. 어떻게 하자는 건지 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네. 의사단체 입장 들어볼게요. 우리나라는 지역 간의 의사의 수의 분포가 굉장히 불균형합니다. 그러니까 시도 지역은 서울에 비해서 대부분 절반 또는 절반 이하의 의사밖에 있지 않아서 뭐 피부로 느끼기에는 응급실에 갔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도를 넘어서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정부가 학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에 일정 기간 한 10년가량 지역에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필수 의료 분야에 복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사는 일반 전형으로 그냥 다 함께 뽑는 게 아니고 별도의 정원을 정해서 애초에 뽑을 때부터 네. 졸업 후에 지역에 내려가서 필수 의료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해서 뽑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의과대학이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주로 지역 출신을 뽑게 그러니까요. 되고요. 해당 지역 의과대학 졸업 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의사협회 기본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뭐 반대 입장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큰 우려를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10년을 복무하게 되면 졸업 후에 10년이면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나면 군대까지 포함하면 짧으면 2년 정도만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대 6년을 졸업했지만 인턴 레지던트 또 하고 네. 군대까지 갔다 오고 네. 그럼 현재 기준을 따지면 군대 3년, 전공이 5년 이렇게 되면 8년이거든요. 그럼 2년밖에 근무를 못 하게 되면 저희가 우려하는 바는 예를 들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 의료과를 하도록 강제되어 있지도 않고요. 또 하나는 그거를 선택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어떤 전문 과목에 어떤 정도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 의사가 필요한지조차 저희가 아직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는데 또 선택하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지역의사제를 통해서 배출되는 의사들이 역할을 하려면 앞으로 최소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지금부터 시작해도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지역 의료의 문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의료의 문제는 지역 소멸 문제하고 붙어서 예. 이미 심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 안에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대책이 같이 제시가 돼줘야 알겠습니다. 그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자단체 입장은요? 그 지역의사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되는 게 아니거든요. 외국에 많이 있죠. 예, 이미 선진국이나 미국, 영국, 독일, 뭐 프랑스, 호주, 일본, 가까운 일본까지 이미 시행하고 있고 가장 검증된 제도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야기한 게 그러면 10년, 15년 뒤에 배출될 의사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법안에는 보면 이 복무형 지역의사제도 있지만 계약형 지역의사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의를 자격증을 따고 있는 사람이 5년에서 10년 동안 지역 자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필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법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복무형은 10년, 15년 뒤지만 지역형, 계약형 지역의사를 통해서 또 그 안에 필소로나 지역으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이 법 자체가 해외의 여러 가지 장단점을 종합해서 만든 법이라서 네. 아마 저는 지금까지 보면서 의료계에서 정책에 많이 반대했지만 그나마 가장 적게 반대하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꼭 계약형은 아까 김윤 의원이 자세히 소개 안 했는데 조금 네.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 현재도 지역에 이제 의사가 전문의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5년에서 10년 동안 그래서 복무를 하게 되면 각종 수당이나 각종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이제 이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 의외로 많이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역에서는 그 병원에서도 상당히 고액 연봉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각종 인센티브와 수당 같은 걸 더 준다. 예.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나중에 한 전문의 따고 한 2, 3년밖에 안 되면 그때 나중에 뭐 다시 뭐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겠냐 우려를 갖고 있지만 일본 사례만 보더라도 실제 그렇게 그 기존의 지역의사제를 다 반납하고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지은 교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의사제와 상당히 유사한 제도가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장기군의관 제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인력들이 대부분 단기 인력이기 때문에 장기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관학교 출신들을 다시 한번 의과대학에 보내서 장기 군의관을 육성하는 제도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의사제와 상당히 유사한 제도인데요. 저는 이러한 정책의 가장 큰 어려움은 디테일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기군의관 제도에서 가장 큰 맹점은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나고 우리나라에선 떠나는 비율이 거의 75%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도 설계할 때 장기군의관이 어떤 과를 전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려가 없이 정책 설계가 되다 보니까 군인과는 관계가 없는 전공들을 전공하고 그때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나고 나면 바로 전역하는 것들이 반복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역의사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의 정책이 아니라 10년 뒤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역의사제를 통해서 나가는 인력들이 어디에서 근무할지, 무슨 전공을 할지, 그리고 충분하게 이제 근무를 이어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는지가 더욱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법안에 불과하고 세부적인 정책적인 디테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판단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이제 좀 자연스럽게 토론해 네. 보죠. 제가 듣기에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하고 레지던트를 내가 무슨 과를 선택할지를 강제할 수는 없다. 네, 근데 어떻게 필수 의료라고 꼭 집어 말할 수 있느냐?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 다 군대까지 갔다 오면 불과 한 2년밖에 안 되지 않느냐? 답해 보세요. 네.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안과나 성형외과라고 하더라도 대학병원에서 응급 환자를 보는 안과 의사 성형외과는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필수 의료를 뭐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과목으로 분류를 하는데, 사실은 어떤 병원에서 어떤 환자를 보느냐에 따라서 필수와 비필수가 나뉘는 거지 과목으로 비필수가 나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역 의사를 우리가 양성할 때 어떤 특정 전문 과목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그렇 대신 어떤 자리에서 가서 필수 의사의 역할을 해야 되느냐를 정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그 일률적으로 정부가 정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안에 보면 시도가 지역의 전문가들, 또 지역의 병원을 직접 운영하는 분들과 상의해서 네. 지역 의사를 어디에 배치할지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도별로? 네네.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정재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고 또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네네. 더 마련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복무기간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공의 수련 기간은 포함이 되고 군 복무 기간은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내. 네. 그리고 전공의의 그 수련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반은 교육생의 역할을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그 지역에서 환자를 보는 의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레지던트도 실제로 하죠. 예, 그래서 그것을 지역의 필수 의료에 기여하지 않는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스럽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지적하는 거는 기본적인 설계도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라고 했을 때 전라남도의 어느 지역에 어떤 의사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몇 명이 부족한지 그런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아까 안기종 대표께서 말씀하신 외국 예를 들었지만 외국은 저희하고 아주 기분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지고 있는 정책의 목표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는요. 개업 허가제를 운영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개원할 수 있는 TO가 정해져 있고요. 거기가 몇 자리가 부족한지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급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저희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제도를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 굉장히 무리가 있다는 거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 군 복무 기간, 네, 그다음에 저희가 어느 특정 과를 하게 되면 또 수련 기간을 좀 줄여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특정 과인 경우에는 지역에서 수련이 불가능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환자들은 주로 서울 쪽에 와야 되는 그런 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또 서울에서 수련을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 지역에서 병원에는 그들을 양성할 어렵죠. 어려운 교수가 없다. 네네, 교수도 없지만 환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지역의사제를 논의할 때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건 공급 차원에서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많은 환자들이 지금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의사 수가 적지만 그만큼 환자도 수도권을 많이 가기 때문에 실제 보는 환자 대비해서
의사 수로 따지면 오히려 수도권이 더 적다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아주 면밀한 검토, 그다음에 지금 추계위원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사실 제안이 돼야 예를 들어 지역의사제로 몇 명을 뽑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얘기를 지금 못하고 일단 그냥 문자 그대로 개념만 도입한 상태. 저희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네, 네. 정말 그 추계위원회가 지역별로까지 꼼꼼한 그 작업이 정말 필요하겠는데요. 네, 정말 그래서 어려운 작업이고요. 네. 하지만 저도 좀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는데 지역의사제로 선발된 인원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지역의사제라는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어떠한 의료 전달 체계를 가질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인력들이 나갈 때가 되면 2035년이 됩니다. 2035년이 되면 더 고령화가 진행이 되거나 더 지역사회가 소멸의 위기가 가속화된 시점일 텐데 그런 시점에서도 과연 근무할 병원이 유지가 되겠는가에 대한 그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설계할 때 저는 과도한 공급보다는 정확한 설계를 통해서 정확한 인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과를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장기군의관 제도 같은 경우에도 군에서 필요 없는 피부과나 영상의학과를 전공하는 경우들이 매우 늘었기 때문에 지금은 과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국방부의 개입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도 이미 선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도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제약 없이 제도가 운영됐을 경우에는 이 지역의사제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선의에 기대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정책들은 대부분은 도덕적 해이에 빠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하는 거는 필수 진료과라고 하는 게 뭐 내과외과, 소아과, 산부인과처럼 고정돼 있지 않다는 뜻을 말씀드린 거지 우리가 지역의사제도를 통해서 양성해야 될 필요한 전문 과목별 의사 수를 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별 전문 과목별로 어떤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수급취계위원회에서 산출해내면 그게 지역의사제를 통해서 들어온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문 과목별 TO가 정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일반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아무 전문 과목이나 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공이 TO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경쟁률이 높은 과에 가고 싶으면 그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 되고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면 후기에 다른 전공을 선택하기도 하는 거니까요.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의사제도 그 전문 과목별 TO가 정해져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게 이제 지역별 뭐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 이 지역의사제의 정원을 정할 때 현재 부족한 의사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미래의 인구와 미래 지역의 인구 수요를 근거로 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굉장히 비관적인 시나리오로 가면 지역의 의사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게 지역 의료의 붕괴 때문에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의 소멸, 지방의 소멸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거대한 문제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는 차원에서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지역 의사제는 일반적인 의사를 그냥 배출하는 건 아니고요. 지역의 필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필요한 의사를 배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 법안에도 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 의사가 되고 난 뒤에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전문의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이제 수련 과정 거쳐야 되잖아요. 그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수요를 고려해서 복지부 장관이 이 전공하는 이 전문 과목을 일정 정도 조정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당장에 시행하는 게 아니라 10년 뒤잖아요. 지금 현재 정부 기조가 지역하고 필수를 과감한 재정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종 제도나 법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에 환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에 저희 같은 환자단체도 그냥 있지 않거든요. 이 지역과 필수를 살릴 수 있는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10년 뒤 지역의사제가 이제 제대로 작동하는 거라 그러면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의 구조, 현상 보고 좀
부정적으로 하는 거는 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정부의 목표는 연내에 추계위원회에서 숫자가 나오고 그거에 근거해서 이 지역의사법도 통과시키면 바로 내년도 지방대학 의과대학 입시부터 적용해보겠다는 게 계획입니까? 가능하면 27년부터 27년. 예, 왜냐하면 내년 5월까지 그렇죠. 27년 알겠습니다. 전형 계획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정부가 너무 해야 될 알겠습니다. 거쳐야 될 거처가 많아서 그러니까 저도 예. 듣기에 바로 내년부터 하기에는 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제일 빨라도 이내 후년이다 이 네,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뭐 제 이해상으로는 의사단체나 전문가분들도 일단 큰 방향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않으나 세부적인 사안이 좀 선결해야 할 조건과 과제들이 많다.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역시 뭐 김윤희 의원께서도 앞으로 시행령 시행규칙도 시도 차원에서 하는 그런 문제에서 하나하나 해결할 게 많다는 거 인정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같이 세부적인 디테일을 만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뭐 저희도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가 걱정하는 건 우리나라 지역 소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의원이 말씀하신 거는 마치 지역 의료 문제를 해결하면 지역 소멸 문제가 해결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인데 마치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그런 것 같은데요.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외국의 사례들은 대개 지역 소멸 때문에 지역 의료 또 교육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같이 풀어야 될 문제인 건 맞습니다. 네. 한 가지만 짧게 예. 덧붙이면 이제 그 이재명 정부는 이 지역 균형 발전을 굉장히 중요한 국정 과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5급 3특 제도를 이재명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 과제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의료만으로 지방 소멸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문화를 육성하는 등의 전반적인 정책을 물론이죠. 통해서 거기에 덧붙여서 물론이죠. 그 지역 의료 문제까지를 동시에 해결해서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다 거론이 안 됐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그 10년 지나고 다 서울로 가는 거 아닐까요?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지역 의사제로 의무 복무를 하는 의사들이 내가 여기서 의사로 계속 근무를 해도 정말 좋은 의사가 될 수 있고 실력 있는 의사가 될 수 있고 네. 우리 아이들도 잘 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줘야 되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사제법하고 앞서 말씀하셨던 여러 법들 이외에 지역 필수 의료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최근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는 그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라고 매년 한 1.2조 정도의 돈을 예. 건강보험으로 조달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인력에 대한 투자, 뭐 그 병원들의 의료 전달 체계, 협력 체계에 대한 투자 이런 데 쓸 수 있는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했고요. 그 필수의료 특별법을 통해서 지역 완결형 의료 전달 체계를 만드는 그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게 뭐 지역의사제법 하나로 대한민국의 지역 필수 의료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알겠어요. 수급주계위원회, 지역의사제, 필수의료 특별법, 뭐 비대면 진료 이런 패키지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라는 네.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10년 채우고 떠나지 않고 계속 할 때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특별법과 재원도 확보하고 있다. 네. 한마디로 네.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걱정하는 거는요. 지금 많은 이제 제도와 법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역 발전 이런 거는 이전 정부에서도 계속 해왔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예가 별로 없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저희가 지역 의료의 문제를 얘기할 때 의사단체에서 얘기하는 아주 간단한 표현이 있습니다. 지역에 의사가 없는 게 아니라 환자가 없다. 아까도 언급하셨죠. 환자분들이 수도권으로 가고 있는 특히 이제 지역의 병원이라든지 기자재라든지 이런 수준을 높이기 위한 특히 공공병원이나 아니면 국립의대 등의 지역에 있는 국립의대 등에 훨씬 더 지금보다 많은 재원이 투자가 돼서 거기서 남아 있을 수 있는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 다음 세대가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정책이 아직까지 너무나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뢰하기가 어렵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죠. 네. 네. 그것도 맞는 지적 같은데. 이게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이제 논쟁으로 번지는데 두 분 다 같은 표현을 쓰시네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지역 필수로의 붕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만큼의 과감한 개혁, 과감한 재정 투자, 예, 그리고 정교하고 입체적인 정책이 알겠습니다.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쟁점은 넘어가겠습니다. 비대면 진료 코로나 때 상당히 좀 해봤고 효과를 좀 봤어요. 이번에 이제 법을 아예 바꿔서 접근해 보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거죠, 구체적으로? 기존에 이제 하던 시범 사업을 완전히 제도화하는 것인데 기존에 그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이 비만 치료제나 뭐 탈모 치료제나 이런 또는 비급여 진료에 치중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비대면 진료를 받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거주지의 지역과 가능하면 일치하도록 만들어서 이게 비대면 진료만으로 뭐 특화된 의료기관이 왜곡된 진료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했고요. 예. 두 번째는 전자처방전 제도를 도입해서 비대면 진료에서 어떤 진료가 이루어지는지를 투명하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비대면 플랫폼을 지원하는 공공 지원 시스템, 전산 시스템을 만들어서 네. 비대면 진료가 단지 그냥 환자 뭐 간단하게 보고 처방 내는 방식이 아니라 환자가 과거에 어떤 약을 처방받고 있고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등의 보다 이제 그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교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공공 시스템을 만들어야 예. 이게 환자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보다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재설계를 했고요. 네. 약 배송도 이제 시범 사업에 했던 뭐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오벽지나 이런 곳에는 약 배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재진, 그러니까 처음에는 병원에 가고 네. 두 번째부터는 이제 그냥 비대면으로 한다. 이거 보통 그런 설계였는데 이번에는 초진도 허용을 했습니다. 초진도 어디까지 허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 제한을 두는 대신 초진을 허용했고요. 그 초진의 뭐 병이나 연령이나 이런 제한을 두진 않았습니다. 어허. 단 그 비대면으로 초진을 할 때는 예. 처방의 일수나 처방할 수 있는 약에 이제 제한을 두도록 했고 구체적인 사항은 이제 시행령 시행 규칙을 통해서 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비대면 진료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경험을 의사들도 했고 환자분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편리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죠, 서로. 근데 문제는 안정성에 대해서는 그렇죠. 검증이 된 바가 없습니다. 검증하려는 노력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보고된 게 없다가 아니라 검증해 본 적이 없다는 게 맞는 말일 것 같고요.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 많은 부분에서 비급여 진료라든지 또 비만 뭐 약제, 요즘에 유행하는 몇 개 약제 같은 경우는 엄격한 보험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처방해야 될 기준을 따르지 않고 처방이 아주 많이 이제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환자의 체중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또 하나의 문제는 저희가 그동안 쭉 봤을 때는 환자 확인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본인의 신분증을 내고 환자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지금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이나 전화 진료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접니다 그랬을 때 전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로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방을 하는 사람이 진짜 의사인지 확인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환자 안전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제도 말씀하신 어떤 공공의 플랫폼을 좀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 하고요. 이 초진 얘기를 하셨는데 초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증상만 듣고는 판단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지만 극히 제한된 처방, 그다음에 제한된 일수로 제한을 하면 꽤나 많은 부분들에서는 이 우려를 좀 불안전성을 좀 줄일 수 있겠다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 지역은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떤 표준 진료 지침에 약제나 일자 처방도 지금 얼마나 갈지는 논의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최소화해서 최소화하면? 네. 왜냐하면 급한 경우에 사실 응급실을 가거나 그렇죠. 이래야 되거든요. 예. 근데 대면 진료를 봐야 되는 환자가 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보다는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로 정보 수집이 낮기 때문에 정보 수집의 문제 때문에 우리 수준을 따진다면 낮은 수준의 진료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걸 같은 수준의 진료로 혹시라도 그거를 착각하게 되면 문제가 되고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뭐 사진이나 동영상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과 진료가 굉장히 쉬울 것 같이 느끼실 텐데 피부과 전문의들한테 물어보시면 피부과는 절대로 비대면 진료 안 하겠다 이런 대답이 많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피부 질환이라는 게 실제로 3차원으로 봐야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인식과 실제 내용은 다르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면 시행령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저희가 규정을 하고 규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단체 입장. 그 비대면 진료가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원래 의료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직접 대면하면서 하는 게 원칙이지만 대면할 수 없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선벽지, 오지에 있는 환자들이나 와상 환자에서 아예 집에 누워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의료 접근권 차원에서 당연하게 해야 될 문제거든요. 이거하고 또 하나 이제 대표적으로 감기 같은 경우는 편리성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편리성 외에 다른 건 사실 장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단체에서는 계속해서 앞에 전자 얘기했던 지리적, 신체적인 이제 이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우선 입법화해서 추진하고 이제 경험이 쌓이면 방금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이제 안전의 문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데 이 논쟁을 10년 동안 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입법화되는 과정인데 이거 어떻게 되냐니까 코로나하고 의정 갈등 때문에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어쩌면 임상시험의 대상이 된 겁니다.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검증한 게 없다. 왜 검증한 게 없습니까? 지난 5년 동안 500만 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졌고 그것 때문에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보고는 그렇게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 뭐 임상시험을 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직접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경험을 했었잖아요. 이걸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나온 것처럼 향정의약품이나 마약류 같은 이런 남용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저는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게 비대면 진료, 처방이 이루어지면 처방에 따라 약을 또 구입하는 것도 중요한데 약은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 비대면 진료와 통일하게 약 배달을 약 택배 같은 거 같이 논의해야 되는데 이것도 약 사계가 반대하고 있어서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먼저 비대면 진료를 먼저 좀 해놓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 이제 약에 대한 주권권도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영 교수도. 저희가 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화상회의 한다고 하면 굉장히 심리적인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지나고 나서는 화상회의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됐잖아요. 저는 비대면 진료도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거의 5년 가까이 시범 사업을 해왔고 시범 사업을 하면서 많은 실적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안전하게 정착이 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저는 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비대면 진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전에 배달 음식을 먹을 때는 바로 식당에 전화를 해서 배달 음식을 받아서 먹었잖아요. 지금은 배달 음식이 다 플랫폼을 통해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 분명히 예전보다 편해졌지만 더 비싼 서비스가 됐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비대면 진료도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게 다른 국가들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면 진료보다는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더 낮은 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동등 내지는 조금 더 가산해주는 방법을 택했거든요. 오히려 가산. 네, 그래서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보다 더 수익성이 좋은 진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나라의 의료비라는 측면으로 보면 비대면 진료로 가게 되면서 비용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셨던 공공 플랫폼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 설계를 해야 됩니다.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의 비용을 여기에 지불할 수 있을지 결국 편의성과 우리 비용을 바꾸는 개념이 되거든요. 저는 이제 당연히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부분은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 실제로 의사들 가운데서도 비대면 진료를 대면 진료가 더 좋다라고 하는 의사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비대면 진료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요 시장을 내가 석권하겠어 이런 의사들도 꽤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 법안에서 비대면 진료만 전담으로 하는 그런 의료기관을 아예 못 만들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도 그거는 허용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대면 진료와 대면 진료 사이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그래서 원래 내가 다니고 있던 병의원에서 특히 의원에서 지금 하게 돼 있으니까요.
거기서 나를 잘 알고 있는 의사가 같은 약을 처방하는 이게 되게 일반적인 그런 그게 비대면 진료 가장- 행위거든요. 그게 가장 안전하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이런 논의가 진행이 될 때 정말 까먹지 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제일 1순위를 뭘 두어야 할 것인가. 환자의 안전을 가장 1순위로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 편리성은 그 다음 순위로 둬야 될 것 물론이죠. 같습니다. 네. 당연한 얘기 네, 아닙니까? 정재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비대면 진료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의료에 도입했을 때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서도 그런 변화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대응해 나가겠지만 정부가 이번 비대면 진료법을 만들면서 이제 참 새로운 우리가 경험을 했었는데요. 원래 정부가 가지고 있던 비대면 진료법과는 좀 다른 내용들이 법을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의사협회가 굉장히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사협회에서 주신 의견을 받아서 예를 들면 지역 제한 문제나 뭐 표준 진료 지침의 문제나 그와 관련된 그걸 기반으로 한 비대면 진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 제도적 장치를 만들거나 하는 일들이 있어서 저는 이번 법을 만들었을 때 그런 경험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면 우리가 새롭게 도입하는 기술이 원래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계속 공공 플랫폼 이야기 나오는 이유가 네. 이제 민간 플랫폼에 대한 우려가 지난 5년 동안 사실 있어 왔었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상업적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추천한다든지 사실 광고 같은 거 이렇게 그렇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법에 아마 그 내용을 못하도록 추가를 했고, 그리고 특히 또 환자 데이터를 또 수집할 수 있는 환자의 그 의료 정보를 그렇죠. 수집할 수 있으니까 그걸 혹시 또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또 이번에 또 법안을 이제 그런 내용을 담았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이제 의료를 상업화하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싶은 계속 우려가 있어서 저는 이제 아마 입법이 되고 아마 시행규칙 과정 중에도 그 비대면 진료라고 하는 이 플랫폼 때문에 좀 의료가 약간 상업화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의료가 상업화되는 거는 의사들의 입장에서 접근해 봐서도 우려가 되는 바이지만 환자들도 병원 가는 것보다 더 손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일종의 너무 자주 병원을 간다든지 의료 쇼핑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우려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남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환자 단체와 일반 소비자 단체가 입장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그 가급적 의사를 만나야 된다는 입장을 좀 가지고 있고 편리성보다는 우리는 좀 안전, 치료를 좀 우선시하는데 당연하죠. 또 반대로 또 이제 소비자 입장이라고 하면 또 편리성도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네. 그 공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일반 소비자 단체 말만 따르다 보면 편리성 때문에 의료 남용이 이루어질 수 이것도 좀 막아야 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해드렸듯이 비대면 진료는 그 대면 진료 사이에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받을 수 있는 처방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제한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적 플랫폼 전자처방전 등을 통해서 어떤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지는지를 정부가 잘 알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왜곡된 행태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런 문제들이 만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들을 정부가 계속해서 취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다.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 네. 갑자기 이런 게 막 드러나네? 그럼 이건 이제 좀 막고 이런 그렇지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네. 거죠. 네. 그 초진 재진에 있어서의 우려점은 없을 것 같아요, 정재훈 교수. 저는 초진 재진의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전체 플랫폼에 대한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적 플랫폼 말씀도 계속해서 해주셨지만 저는 공적 플랫폼이 과연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많은 IT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지만 민간 서비스보다는 질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공적 플랫폼도 좋은 질을 가지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저는 강조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는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초진과 재진의 문제에 있어서는 점점 구별이 희미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시범 사업을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데이터들이 쌓였는데 이 법도 시행이 되면 그만큼 더 많은 데이터가 몇 년 동안 쌓이게 될 그렇겠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뭔가 처음에 우려가 되었던 부분들도 조금 더 진전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요 비대면 진료라는 것이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의사의 입장에서 환자의 안전, 그 다음에 이제 진료의 질도 중요하지만 산업화의 측면에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을 하려면 저는 결국 그렇게 규제와 안전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이제 목적 사이에서의 어느 정도의 절충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적 플랫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공적 플랫폼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민간 플랫폼처럼 직접 환자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기능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비대면 진료의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가질 수 없는 환자의 정보, 또 민간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를 했을 때 어떤 진료가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전자처방전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기능, 예, 이런 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법에는 뭐 공적 플랫폼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게 아니라 예. 비대면 진료 지원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서비스 제공 기능보다는 그 전체 비대면 진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진료가 이루어지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능, 그게 오히려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법 통과가 되면 이거는 시행 시기를 언제로 지금 1년 후로 1년 후, 네. 1년의 준비를 거쳐서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지금도 이미 심각한 문제로 뭐 온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지 법안을 좀 대표 발의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방법이 있나요? 네,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예. 있는데요. 지금 이제 환자의 이송 지연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소위 이제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기 위해서 일일이 전화하죠. 네, 전화를 이제 뭐 작게는 몇 군데, 뭐 많게는 수십 군데씩 하면서 환자가 골든 타임을 놓치는 일이 네.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병원이 응급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미리 상황센터에 우리는 지금 환자를 못 받습니다라고 알려놓으면 예, 그 구급대원이 일일이 병원에 전화를 하지 않아도 이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수용 불가 선언을 한 병원 이외의 병원으로는 환자를 원칙적으로 그냥 데리고 갈 수 있게 한다. 그렇죠. 네. 사전 통보 안 했으면 우리는 네. 받을 수 있다는 거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이고요. 예. 두 번째는 근데 병원들이 우리 응급 환자 못 받아요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환자를 최종적으로 수술하거나 중환자실에서 진료하거나 하는 소위 배후 진료, 최종 치료를 하는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 단기적으로는 재배치를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새로 배출되는 의사들이 응급 환자를 보는 최종 치료 배후 진료과의 교수, 전문의로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만들고 그 새로운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응급 환자의 진료 수가를 올리고 응급의료 기금이 지금 한 3천억 가까이 이제 매년 쓰고 있는데요. 이 돈을 소위 응급 환자의 배후 진료를 강화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예,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단체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도 저는 저희 병원에서 응급의료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네, 현실을 잘 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현장을 다시 보면요, 지금 현재도 응급실은 모든 응급실은 우리 이런 환자를 볼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를 이미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하자는 말씀이시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어떤 환자를 볼 수 있다, 어떤 질환을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 환자를 수술하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실시간으로 그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흉부외과 의사가 있어요. 근데 막상 지금 수술 중이에요. 네. 이런 거. 그렇죠.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계속 찾아다니면서 올릴 수 있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있고요. 최대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응급의료에 종사할 그런 중증 환자를 다룰 의료진들이 배출이 돼서 그쪽에서 맞아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응급실 뺑뺑이가 일어나는 저희가 파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응급실로 받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배후 진료의 문제가 어떤 일 때문에 생기냐면요, 가장 큰 거는 결국 소송의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형사소송의 부담이 큽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형사소송에 들어가는 비중이 높고요. 기소권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수사권까지 따지면 1년에 뭐 저희가 대충 파악하기라도 수천 건에 달하는 그런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환자를 봤을 때 내가 혹시 형사소송 내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강요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환자를 받을 수 있게, 특히 응급실에서 중환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려면 적어도 119가 후송해서 들어온, 응급실로 들어오는 환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의 형사 면책이 보장이 된다면 아마 지금 당장이라도 많은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받아주실 겁니다. 저희가 문제에 대한 거는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119가 출동을 해서 현장에서 환자에 대한 파악하는 내용들은 결국은 아주 기초적인 정보밖에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예. 그 내용을 전화로 듣고 그 환자가 어떤 질환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응급실에 와서 환자를 봐야 그 다음에 평가가 가능하겠죠. 근데 그 이후에 생길 문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못 받고 있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느 병원이 환자를 받아서 처치를 하다가 우리 병원에서의 능력을 넘어가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전원을 시켜야 될 때 지금 그 전원 과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받아서 넘길 수 없다 그러면 아예 안 받는 게 병원으로서는 조금 더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가 저희로서는 좀 선결 과제라고 네. 봐서 법안에 면책에 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네. 그 면책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확실하게 될 필요가 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A라는 병원에서 B라는 병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국가에서 뭔가 지금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중요한 응급의료 센터에 대한 뭐 기준이든 비용이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는 건 법안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실제 그런 응급실을 국가에서 그럼 책임지고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운영을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도 일부 도도 현에서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응급실을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환자단체 얘기까지 들어보고. 예. 그 김윤호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에 대한 데서는 저희들이 다른 내용은 다 찬성하는데, 거기도 이제 그러니까 중과실, 중과실이 없는 경우, 단순과실, 응급실에 수술하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현재 임의적 감면, 면제까지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제 임의적이니까 이제 이 필요적 감면으로 이제 바꿔달라는 법안을 이제 발의하셨거든요. 사실 저희들은 그 반대하고 있거든요.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현재 임의적 감면도 특례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중대한 과실이 없고 단순 과실했을 때도 임의적 감면까지 할 수 있고, 제가 오늘 또 그 자료를 찾아왔었는데 최근에 과도한 사법 리스크 논쟁이 계속 있어가지고 실제로 필소리 기피 현상이 우리나라 의사들이 형사 고소를 당하고 실제 기소당해서 중형을 선고받는다, 이 이제 논리를 계속 의료계에서 하고 있어서 정부가 영국 인용을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1년에 기소돼서 재판받는 건수가 34건 정도인데, 제가 응급으로만 따로 뽑아봤습니다. 보니까 지난 5년 동안 9명의 의사가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5년이니까 한 1년에 한 1.8명 2명이 안 됩니다. 사실 2명 정도만 그중에 벌금형이나 그중 무죄 나온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과도한 사법 리스크는 정서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그런데 어떤 이야기는 의사는 다 뭐 14만 명의 의사가 하나다. 한 사람이 그렇게 형사처벌을 받으면 전체 의사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그 우려 때문에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건 저희들은 통계상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고 더 큰 문제는 뭐냐니까, 이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응급실에 가서
실수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알겠습니다. 여전히 입증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가 예, 있는데 예. 요거 있고 또 한 가지 저희 다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냐 응급실 뺑뺑이 상황 그 주위에 응급실이 전부 다 수용 관련 고지 다 해서 이제 그 구급차에서 지금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 그 상황에 그 중에 가장 이제 인력 시설 장비가 좋은 병원에 지정해서 가가지고 의료사고가 발생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임의적 그러니까 필요적 면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저희 환자 단체는 이런 경우에는 그 소위 응급실 뺑뺑이 상황에서는 이런 경우 수용했을 때는 당연히 형사처벌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임의적 감면 규정도 충분히 특례 조항이거든요. 실제 형사처벌을 많이 받지 않는 문제가 있고 다만 이제 수사상 이제 수사에다 부담이 있다는 이야기죠. 경찰이 예. 불려가서 수사상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에 대한 고민들은 당연히 필요한데 업무상 과실이 없는 경우 당연히 저는 그렇게 불려가서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법안을 놓고 의사단체와 환자단체가 형사 면책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정반대가 네, 되는데 좀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의료 사고에 관한 이제 의사들의 부담, 의료진의 부담 문제는 법적으로 응급의료법에서 일부를 다룰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걸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다루려면 의료 분쟁 조정법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낼 때 그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응급 환자를 보던 의료진이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상태가 나빠져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면책하거나 형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을 저희가 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바꾼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인 문제는 의료 분쟁 조정법에서 다뤄야 해서 저희가 지금 분쟁 조정법 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12월 초에 좀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환자 단체와 의사 단체의 입장이 전혀 갈리는 문제에서 이게 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틀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환자 단체도 의사 단체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서 법에서 이렇게 특례를 허용하는 거는 안 된다. 특례를 허용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분쟁조정법을 좀 정교하게 만들어서 발의하겠다. 그걸 통해서 저희는 문제를 좀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도 의견 주보죠. 네, 저는 이 문제가 이제 발의된 법안의 취지는 이해는 하겠지만 그게 현장에 적용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왜곡될지에 대한 우려가 조금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환자는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응급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조그만한 사유만 있어도 환자를 받지 않는 걸로 알림을 올리게 될 겁니다. 올리지 않으면 그 환자는 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현장에 운영하는 상태에서 오히려 이 법의 시행이 뺑뺑이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한 더 본질적인 해결은 사실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최후 진료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 지역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병원에 가면 모든 게 해결이 돼. 라는 그런 의료기관이 우리나라에도 사실 있어야 됩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권역응급의료센터나 권역외상센터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개수로 있다 보니 하나의 센터에서 규모의 경제로 돌아가는 필수 의료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지원이 없이 법률만 시행된다면 그렇죠. 제가 현장에서 근무한 응급의학과 의사라면 저는 못 받는다라고 쓸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울 얘기를 잠깐 드리면 서울 1,000만 사는 도시에 권역 외상센터가 없습니다. 대학병원들이 제일 큰 병원들이 있거든요. 국립의료원이 권역 외상센터로 지정은 돼 있는데 사실은 새 병원을 짓고 난 다음에 역할이 될 거라서요. 굉장히 모순적인 내용이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그 역할 분담들이 잘 안 돼 있는 거고요. 거기에 과연 국가가 책임제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저희가 그런 의심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이런 응급의료 체계를 단순하게 법안을 가지고 규정을 만드는 거 넘어가서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근데 그건 제가 듣기에도 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응급실들한테 못 받는다고 신고하세요. 이 정도 가지고 해결될 게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가 책임지고 그런 기관들을 운영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과 현재처럼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하는 시스템을 사전 고지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것, 그 두 가지가 네. 동시에 패키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이제 정재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병원들이 다 못 받는다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할 수 있는데, 그 법에는 병원이 응급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환자를 못 받는다고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법의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어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그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있어야 내가 안심하고 환자를 일단 받아서 살려놓고 진단하고 하는 일을 응급의료 센터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먼저 응급 환자를 받은 지역센터, 권역센터에서 연락이 오면 환자를 수용해 줄 수 있는 병원을 만드는 것도 역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들을 빠뜨린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다 세부 사항을 다 담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비대면 진료법 만들 때 의협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비대면 진료법을 만들었듯이 저희가 지금 법에 일종의 초안을 내놓은 상태이니 법을 논의해 가는 과정에서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면 좋은 법을 만들 수 있고 뺑뺑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잠깐 오늘 주제에 대한 데이터의 흐름 어땠는지 살펴보고 마무리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김시원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의료법을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한 달 동안 뉴스, 커뮤니티, SNS 등에서 집계한 총 정보량은 약 2만 4천 건입니다. 뉴스 정보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10월 26일 정보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응급 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가 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하며 관련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개정안은 구급대원이 병원의 응급환자 수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핫라인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의료법 연관어를 살펴보면 지역, 진료, 국민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지역의사제 공청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들었는데요. 의료계에서도 동의하는 목소리가 일부 나왔지만 대다수 의료계 참석자는 필수 의료의 질 향상을 보장할 수 없고 인센티브와 정주 여건 마련이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환자의 97%, 의사의 73%가 만족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용자들은 시간 절약과 의료 접근성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다만 의료계와 시민단체에선 환자 안전 등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필수 의료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했는데요. 응답자의 94.9%가 필수 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하는 필수 의료 분야로는 응급, 외상, 심뇌혈관 등 신속 대응이 필요한 중증 의료가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지금까지 의료법을 키워드로 알아본 빅데이터였습니다. 네, 오늘 지역의사제, 또 비대면 진료, 또 응급실 뺑뺑이 방지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주로 법 개정 사안을 중심으로 이런저런 논의를 해봤는데, 그런데 이 법이 바뀌고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현재 이미 지역에는 의사가 부족하고요. 응급실 뺑뺑이는 현재도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법과 제도 이전에 정부가 정책으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일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것들이 눈에 띄세요? 저는 당장 정책으로 시행할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바꿔야 될 것은 우리가 보건의료를 바라보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3가지 주제가 있었는데요. 3가지 주제 다 모두 다 많은 재원들이 들어갑니다. 지역의사제도 재원이 들어가고 그렇죠. 비대면 플랫폼을 만들려면 돈이 들고 그다음에 응급실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모든 논의 중에 빠져 있는 것이 이 재원을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제도가 완전히 정착이 되려면 수십 년이 걸릴 텐데 수십 년 뒤에 우리는 버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습니다. 물론 법을 만드신 입장이나 정책을 하신 입장에서는 당장 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좋죠. 하지만 저희처럼 학자의 입장이나 미래 세대 입장에서는 그때 우리가 그 비용을 댈 수 있는지도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만 하더라도 5년 정도가 지나면 누적 적립금이 모두 소진이 되거나 적자로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장기 요양보험 같은 경우에도 당장 내년부터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 매우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 정책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재원을 만들어서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알겠어요. 네, 결국 국민들에게 이런 서비스와 당장의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 필요하다라는 맞아요. 그 이야기를 정치권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해야죠. 네. 또 네. 정책으로 할 수 있는.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들끼리 다 경쟁을 하다 보니까 지방의료원을 자꾸 만들려고 그러고요. 분만 전문병을 만들려고 그러고요. 자꾸 공급 위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군 단위에서는 1년 내내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에 분만 전문병을 운영하면서 몇 억씩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계속 조금 발상의 전환을 해서 그 인근 지역의 의료 인프라가 좋은 지역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자를 수송하고 네트워크. 이송할 수 있는 그런 걸 조금 더 고려한다면 훨씬 더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효과 면에서도 저희는 뛰어날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의 정책 전환도 좀 필요하다고 저희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또 어떤 당장 정책으로 좀 할 수 있는 뭐. 지금 계속 지역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고 아까 지역 의사제도 나오면 결과적으로는 그게 좋은 의사가 배출되려고 하면 지역에 또 좋은 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이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현재 지역에 국립대 병원이 다 있잖아요. 있죠. 다 공공병원이라고 분류되고 있고 저는 서울의 빅5 병원, 우리가 대형 병원 5군데 오는 것도 사실은 서울의 빅5 병원이 거기 서울에 있으니까 오는 거거든요. 그는 반대로 지역의 국립대 병원 정도를 서울의 빅5 병원 수준의 병원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재정 투입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이 가능하면 가능하다고 생각되시고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 이제 네트워크 결과적으로는 한정된 이제 의사 인력이 있다라고 하면 네트워크를 잘하면 사실은 한 사람이 아니라 10명이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그 경북에 가면 울릉도 가면 응급의료 쪽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경북에서 어떤 걸 했냐 지역의 이제 응급의료 의사들을 일주일씩 울릉도에 하는데 신청자가 폭주할 정도로 많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게 1년 내내 가 있으라 그러면 안 가 있어도 한 주 가 그러면 한 주 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데려갈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지역에서 다양한 그 의사들의 인력을 좀 잘 네트워크화해서 잘 배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은 것 중에 의사단체와 환자단체가 이구동성으로 같은 얘기를 하신 게 지방국립대학병원을 대폭 육성하라 이 네. 얘기였거든요. 네. 이건 정말 해야 되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며칠 전에 교육위원회에서 국립대병원을 교육부 산하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연내에 통과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하고 있고 그래서 응급 환자들이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거리에 구급차 안에 머물러 있고 또 지방의 환자들이 지역에 좋은 병원이 없어서 수도권으로 가야 하는 상황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재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재정의 문제, 우리 김성근 대변인이 말씀하시는 뭐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이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디 살거나 어떤 위치에 있거나 필수적인 의료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우리가 모두 뜻을 다 모아야 된다고 물론이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모으면
여러 그 패널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점들을 우리는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제가 단지 말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필수 의료법, 지역의사제법, 국립대병원 이관, 비대면 진료법 등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에서 하지 못했던 중요한 법안들을 다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있고, 예,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전면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그런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도 환자도 또 전문가도 국회도 정부도 대한민국 국민에게 필수 의료를 보장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힘을 모은다면 그 문제들 다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발언 정재훈 교수부터 30초 정도 짧게 한 말씀씩만. 네. 네, 저는 이제 정책 추진에 있어서 이런 이제 정책의 본질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저는 감정적인 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의정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가 되면서 환자 단체와 의사 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은 감정의 골을 깊어지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앞으로 정책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꼭 교훈으로 삼아서 그렇죠. 절차적 정당성과 그다음에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논의의 구조를 만들어 주시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기종 대표. 예, 저도 의정 갈등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의대 정원 확대가 사실은 필수로 지역으로 살리겠다고 정부가 추진했던 건데 의료계가 어떻게 갈등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결국 의료공백 사태로 환자가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중에 필수로 지역의료가 가장 또 큰 피해를 입어서 저는 오늘 뭐 이 토론회가 또 계기가 되겠지만 현 정부가 또 국회에서 어떤 지역의료 필수의료 지난 1년 7개월간의 국민들과 환자들의 그 피해를 좀 이렇게 능가하는 극복하는 이런 기억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 교수님. 네, 먼저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들 훌륭하고요. 대개 대학병원들 한 98%의 환자들은 거기서 보셔도 됩니다. 2% 정도만 서울에 오시면 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의사들은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일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고 법적인 도움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게 정착이 된다면 지금 많은 우려들이 앞으로 해결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사회에서 또 국회에서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윤 의원 마지막. 네.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강화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설계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살든지 언제든지 필수적인 의료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의료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현장과 열심히 소통하고 그 좋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좋은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자, 모든 게 다 연계되어 있는 큰 시스템과 틀, 체계를 잘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하나 디테일한 부분을 정해나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거 오늘 토론에서 확인했는데 바로 그 디테일은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는 거거든요. 의사, 환자단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부나 국회가 정말 중간에 서서 모두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디테일을 잘 만들어 주십사. 그건 저희들이 이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